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손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셔야 되는데 박형광 기자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주 기자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좌파태극기 이정주입니다. 뭐라고? 좌파태극기. 좌파태극기. 요새 또 한동훈 단계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저의 시간이 오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이정주 기자 요새 스타 기자여가지고 이정주 기자만 나오면 뭐 동접이 폭발한다. 정작 저희 채널에서 아니라는데 CBS도 요새 제일 잘 나간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취재 편의점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희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는데 그 전에 광고부터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고. 이제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이제 조찬회동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벌써 향기가 맛있을 것 같아. 예.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한우 대파 육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개장. 자, 이번 주 주말 중복입니다. 여러분 뭐 드실지 혹시 결론 내셨습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초복에 삼계탕을 드셨다면 이번 중복에는 한우 대파 육개장으로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끓여낸 현푼 곰탕 원조 할머니의 한우 대파 육개장. 국물이 다르다. 맛이 깊다. 먹는 순간 진짜 원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한우로 만든 100% 한우 대파 육개장입니다. 한우 우족과 사골 40% 그리고 한우 모둠뼈 20%를 30시간 이상 얼마나 맛있으면 젓가락이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정주 젓가락 아니 잠깐만 제작진께서 젓가락 좀 다시 갖다 주세요. 떨어졌어. 아니. 네.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미치겠네.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야 이게 막 젓가락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식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야, 네. 자, 30시간 이상을 정성껏 푹 꼬아서 맛을 낸 육개장을 매장에서 드시던 맛과 양 그대로 이젠 댁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더위 때문에 힘든 요즘 복날이라고 몇 시간씩 준비하실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데우시기만 하면 되는 한우 대파 육개장으로 건강과 입맛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보양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중복 몸보시는 타임쿡이 준비한 한우 대파 육개장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네. 그냥 옆에서만 봐도 건더기가 진짜 많을 것 같고. 예. 자, 지금 주문해 주시면 주말 중복 식탁까지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속 삼계탕만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초복, 중복, 말복 그렇죠. 메뉴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육개장이죠. 네, 자 한우 대파 육개장 한 팩에 1.3kg이고요. 2, 3인분인데 1,800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와. 야, 요새 육개장 한 그릇 요 밑에 가면은 16,000원이에요. 네, 너무 비싼. 그러니까 예. 그냥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육개장은 2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재배한 고명용 대파까지 증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래 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뜯어서 붓고 끓이고 그쵸. 예, 대파만 썰어서 넣으면 끝. 예. 밥만 있으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리고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 적립도 가능합니다. 맛있습니다. 와, 근데 육수가 한우 사골 맛인데요? 사골 맛? 진짜? 예. 여기 한우 사골 40%, 예. 한우 모둠뼈 20%, 30시간을 끓였어요. 30시간을.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맹물이 아니에요. 이게 육수가 깊이가 있어요.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운림가 김치입니다. 운림가. 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광고하면서 늘 폐륜이 되죠. 네, 엄마 미안해. 제일 맛있었지만 울린가만큼은 죄송하다. 그러니까요. 자, 1970년 광주,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운림가는요, 입에서 입으로 또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이나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은 바로 이 수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자, 여름 제철에 신선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감칠맛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궁합이 어때? 음식 궁합이. 예. 이게 육개장이 조금 매콤하게 맵긴 한데 네. 오이 이 소박이 오이 김치가 예. 이 밍숭밍숭하고 시원합니다. 오. 오히려 맞아요. 그냥 김치였으면 예, 더 매웠을 건데 좀 짤 수도 예, 있었는데 오이 김치 괜찮아요. 상큼하구나. 네, 오이 부추김치. 오이 상큼해요. 부추김치 상큼하다. 요새 진짜 오이 이거 밥 반찬 솔직히 말하면 육개장 없어도 물 말아가지고 오이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맞아요. 입맛 없을 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우리 이정주 기자 밥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젓가락 너무- 떨어뜨리면 모르고. 야, 오늘 완전히 슬랩스틱 코미디. 네. 육개장이죠. 야, 진짜 야, 이정주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정말. 아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취재 편의점 와서 취재가 아니고 편의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 왔다. 그러니까 취재의 편의를 좀 저희가 많이 봐드려야 되는데 네. 늘 취재의 편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맛있네요. 육개장. 자, 우리 그 제작진께서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운님과 그리고 타임쿡에서 준비한 한우 대파 육개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습하고 막 땀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뜨끈한 국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선 우리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오늘 10시부터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모두 140명이 참여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준비한 시간은 100분이에요. 100분 토론. 100분. 저는 100분에 안 끝난다. 100% 넘을 것 같은데요? 100%는 넘는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정주 기자도 할 얘기가 많고 많죠. 각자. 진짜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꼭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세제랑 공급 부분은 조금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네. 한번 논의든 의견 수렴이든 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공급. 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닭공. 네. 닥치고 공급이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특히 청년 2030 청년들이 그렇죠.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좀 주택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데. 하여간 버스 2번씩 타야 돼. 마을버스 2번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회사 오면 벌써 지쳐가지고 그렇죠. 책상에 앉기가 싫어요. 그렇죠. 땀이 막 나고. 네. 요새 같은 때 얼마나 덥습니까? 비 오고. 그렇게 하면 직주 근접 못 하고 뭐 네. 1시간 이상씩 그 무슨 과학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직주 근접은 마지노선이 한 23분이래요. 23분. 네, 도어투도어로. 예. 그게 넘어가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23분이 있을까요? 다 대체로 1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예. 근데 그만큼 서울이 과밀화돼 있고 이게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든 네.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버려. 직장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부도심처럼 부도심. 네, 그렇게 예. 배치하든 수도권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런던이나 파리 이런 나라들 보면 그런 네. 나라들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권역을 만드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직장 권역이 3개예요. 네. 광화문, 네. 여의도, 여의도, 강남. 강남. 그래서 그렇죠. 이 세 축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마용성, 그렇습니다. 마용성이 광화문하고 예, 마포 쭉.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 예. 그리고 서초강남 송파는 강남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경기도 동탄까지 Y축이 발달하게 음,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서남부, 네. 그러니까 금천 이쪽 아래는 직장이 없어요 별로. 없죠. 목동은 학군일 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강북은 없어요 직장이 아예. 그렇죠. 예, 종로에서 끊겨요. 그렇죠. 예. 북동 쪽은 이제 아예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직장 분배와 그 직장의 어떤 위치 네. 그런 문제 이제 이건 물론 장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직주 근접을 결국은 주에 우리가 주만 지금 옮기려 하는데 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발상의 직주- 전환으로. 그렇죠. 계속 네. 직장을 중심으로 돌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중심에 분포된 이 부도시만은 네. 픽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요새처럼 디지털 시대에 회사 꼭 출근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거가 동네에서 있어서 그렇죠.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꼭 회사에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체크 이런 것도 할 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각 회사나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은 어쩔 수 저도 없지만 원격으로 하면 육개장을 못 먹기 때문에 직접 나오고 그렇지 있습니다. 육개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나와야 되는 이런 측면은 있지만 안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 얼마 이상이면 초고가입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 때인가 네. 했던 종부세 기준이 있어요. 이제 세제라는 건 원래 가격하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네. 얼마가 기준이 되냐 이렇게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눈대중으로 하는 거라서 잘 네. 모르죠. 저는 상위 2% 정도? 상위 2%. 네, 그러니까 퍼센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상위 2%. 네, 어차피 공시지가든 네. 현재 뭐 실거래가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실거래가 기준이죠, 당연히. 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공시하는 거니까 음흠. KB 금융 그 주택금융 통해서 시세를 뽑은 다음에 네. 그게 1%도 좋고 뭐 2% 좋은데 한 2% 정도 상위에서 잘라서 네. 그걸 기준으로 매기면 어떨까 싶어요. 원래 종부세도 이제 그렇게 매겼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국무회의 할 때 라이브 폴 대통령께서 돌리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30억, 20억.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생각하는 금액과 이거를 전국으로 쫙 늘려가지고 지역까지 하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20억만 해도 이거 큰 비싼 집이다. 그때 그 20억이 초고가다. 공시지가 기준이죠.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면은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서울의 거의 모든 주택이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다. 그럼 레인지가 많이 잡혀요. 그쵸. 예, 그걸 예. 실거래가로 20억 잡아버리면 예. 사실 2%가 아니라 예. 한 10%까지 잡힐걸요 상위 5에서 그쵸. 10% 사이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제 닥치고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그게 서울시하고 조금 알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투리 땅이라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윤석열 때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경마장, 용산, 그렇죠. 뭐 여러 군데가 지금 그 태릉 뭐 이런 등등 여러 군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적지로 꼽을 만한 데 있으세요? 뭐 이거는 저도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막 엄청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 문제가 이제 그 장 선배님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벌써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한 8년간 토론해왔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2016년부터 검찰 개혁만큼 길게 토론했어요. 부동산, 예. 검찰 개혁, 그 교육 개혁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예. 서민들의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런 어떤 생활의 문제라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고 이제 들어본다는 거는 그분들하고 단순히 말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질답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질문하는 기자니까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떤 계속. 분은 용산에 LH가 뭐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게 몇만 원 들어가나요? 그거 되나요? 나중에 1인 가구 외에도 더 많은 소위 말해서 오히려 그 LH를 용산에 꼭 지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1인 가구 뭐 18평 이런 거 말고 네. 더 용산이니까 더 비싼 기회비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돈 있는 사람들이 팔고 그 재원으로 꼭 용산은 아니어도 네. 딴 데 지는 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여러 전문가 만난 결과 저의 그 해답은
대출 세제의 공급을 다 써야 되는데 공급만큼은 서초 강남 송파에 몰아서 지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만 지으란 게 아니라 거기가 1순위란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가 가격을 리딩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량을 늘려서 내려야 된다. 그렇죠. 먹이사슬로 보면 여기가 흰머리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꼭 끝단을 잡아야 돼요. 먼저. 끝단을 잡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 입지라는 거는 사실은 입지의 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이 정말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서초 강남 송파의 가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윗단을 잡으면 아랫단은 같이 내려와요. 네. 예, 이게 잠실이 서초 강남 송파를 뛰어넘는다? 그 잠시 그럴 뿐이지 불가능합니다. 네. 전체 추세로 보면.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냉정하게 시장 경제상 네. 사람들이 사고 싶고 사람들이 몰리는 수요를 여기에다가 충족을 해줘야 돼요. 공공임대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강남 쪽은 저는 공공임대도 일부 괜찮지만 네. 일단은 강남에다가 무한 공급, 그러니까 무한 공급의 정신으로 넣어야 돼요. 무한 공급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다가 무한 공급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조금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 네,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래봐요.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재개발한다. 예. 그럼 거기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분담금을 분담할 그 재정이 있어요. 예. 5층짜리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38층으로 올려. 그러면 싫어요. 나는 5층짜리에 그냥 네. 우리는 우리 돈 낼 테니까 5층에서 10층만 해주세요. 내지는 5층에서 5층으로 해주세요. 그냥. 예. 예. 원래 층을 많이 올려야 용적률을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그 건축 비용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네. 통상은 그런데 찐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환경에 복잡되는 게 싫어.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지금 원래 재건축하면 뭐 38층까지 올리면 1억씩 내라 그런다. 네. 근데 5층까지 하면 10억씩 내라 그래. 10억 낼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 예.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거 다 꺾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공공의 지대라는 것은 단순히 인허가 사항도 있지만 네. 그 강남의 인프라는 강남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강남만 8차선, 강남만 도로도 좋고 치안도 좋고 이 동심원 그리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네. 예전에 그 오신환 의원이 그 자료대에서 제가 그 방에 네. 물어봤었는데 점을 찍고 컴파스로 돌리잖아요. 네. 지도를. 네. 여러분 서울시 지도 펴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 같은 5cm 컴퍼스 안에 제일 많은 역이 들어온 동네가 강남. 도곡동이에요. 도곡동을 중심으로 돌리잖아요. 예. 모든 호선이 다 들어와. 가깝다는 거죠. 예. 근데 관악이나 예. 금천 돌리잖아요. 예. 지하철 2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포 이런데 제가 취재해 보면 네. 뭐 김포가 서울된다 막 이래가 제가 김포 취재했었는데 그 골드라인. 네. 그 골드라인이 진짜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 차량이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나 몰라요. 두 량을 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는 건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딸 매일 기절한다. 그 전철 타고 아침마다 지옥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교통 편의가 강남을 중심으로 그쵸. 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도 더 높게 지어서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그 부자들의 욕구만 채워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늘려야 그래서 된다. 무한 공급의 정신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만약 이건 국가 정책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징벌하고 괴롭히가 이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인프라는 국가가 해준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입지 개발이나 교통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본인 돈이 아닌 국가가 네. SOC가 해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뭐 이거를 5층짜리 세우는데 뭐 38층 세우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요 정도는 전 타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SMR 원전 시설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피 시설을 지어서 네.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문명 사회에서 할 짓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층수를 높여서 네. 그들만이 노리는 나는 앞에 다른 빌딩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강남을 떠나시면 돼요. 그것까지 국가가 들어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네. 일종의 무한 공급 정신으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이런 것도 좀 풀어가지고 뭐 극단적으로는 좀 홍콩식인데 공급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 공급을 많이 넣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에르메스가 에르메스인 이유가 명품 중에 여성분들 네. 물건 안 팔아요. 네.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돈 있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왜? 네. 들어오면 에르메스에서 그 전에 샀던 구매 이력이 있어야 돼요. 스카프라도 하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배불런 효과처럼 이 사치제가 공급 통제를 통해서 더 희소 가치를 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강남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전월세 대책도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야 지난 봄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전세가 하나도 그쵸. 없어.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때는 전월세 대책도 반드시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예. 뭐 올 게 왔죠. 올 게 왔어요. 올 게 왔고 지금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는데 어떻게 취재 좀 해보셨어요? 신천지 개입설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제라도 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고 구체적으로 논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제 신천지에서 입장을 내가지고 신천지는 민주당 전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신천지 성도 중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저는 신천지 쪽 뭐 현재 스탠스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종교자유 침해한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은 이 문장은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과거 국민의힘의 그 신천지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선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대거 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제 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오찬 때 뭐 그런 얘기 따르면 뭐 대략 못해도 뭐 10만 명에 가까운 11만 명에 가까운 뭐 이런 아주 많은 숫자가 당비를 책임당원 천호로 내리니까 그 허들을 내리는 순간에 대거 입당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당연 이제 저도 이제 CBS지만 네.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단으로 봅니다. 신천지를. 네, 미안하지만 저희는 이단으로 봐요. 저도 그래 보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치면 개별적으로 내가 정당 활동에 가입하고 내가 거기서 정말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근데 그럼 왜 굳이 대거 입당하죠? 그렇죠. 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예. 집단 입당.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 둘 셋 우리 민주당 뭐 국민의힘 가볼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교주의 지시로 네. 1인 교주의 지시로 거기에 들어가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정말 당원으로서 네. 나는 누구 뽑아야지 윤석열 뽑아야지 홍준표 뽑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넌 윤석열이야 그렇지.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나무당 할 때도 신천지 쪽에서 찾아와서 그쵸. 이제 금전과 뭐 그 신도들을 보내주겠다. 네. 그렇게 당비 해서 지원하겠다. 당세를 당세를 키워라 이런 지원.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2021년 당내 경선할 그쵸. 때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 거고 당시 이만희 그 교주를 나중에 만나서,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1만 명을 네. 넣어주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 이 신천지에 대한 문제지. 이 지금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네. 당원이 뭐 자율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 종교가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 그리고 경선에 개입해서 하면 이게 경선 조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집단적인 경선 조작이 돼요. 그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여론이 작동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신천지는 특히나 왜 이 의심을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엊그제 홍준표 전 시장 만나고 나서 네. 오찬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 대토론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뭐냐? 신천지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 송영길 전 대표에 따르면 그렇죠. 실제로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그럼요. 2020년,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경기도에서 그 방역한다고 경기지사 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기도 일대 모여 있는 신천지 막 들어가서 그 어떤 특정 구역이 들어가서 이거 빨리 해산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압박하고 예. 그러다 집합금지. 보니까 집합금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결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전화를 했대요. 네. 아니 경기지사도 지금 저렇게 가서 하는데. 예, 국민 생명과 지금 안전을 위해서 방역의 측면에서 전염병이 지금 퍼지지 않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뭐 하냐? 영장 가지고 네. 영장 발부해서 너네 받아서 이거 합법적으로 검거하고 빨리 해산시켜라. 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2020년 그 사건 이후에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신천지의 영원한 적이 됐고 윤석열은 사실상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봐준 게 2021년 대거 입당 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경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네. 그럼 인간관계 딱 맞거든요. 그렇죠. 요게 의혹의 골자예요. 아니 실제로 이만희 그 교주가 굉장히 고마웠다. 네. 네, 이재명 당시 그 경기지사가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쵸. 핸드 마이크 대고 그렇죠. 막 하고 나오라고 하고 이랬을 때 그거 자시 입장에서는 교주인데 그쵸. 엄청난 굴욕감과 모욕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에서 좀 봐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은 차원에서 그쵸. 뭐라도 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집단 입당 뭐 이렇게 이어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맥락에서 보면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물론 이거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던진 의혹이지만 그 만약에 신천지가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는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가 호남에 많아요. 네, 제가 호남 쪽에 취재를 많이 하는데 취재를, 광주에도 광주에 신천지가 많아요? 많아요. 광주 사람들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변에 신천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처음에 아닌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아닌 것 같고 예. 당연히 접근할 때는 기독교 성경 공부하자. 어. 그리고 신천지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 보면 네. 신천지가 막 어렵고 힘들고 뭐 이단이고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이고 옛날에 뭐 우리가 북한 가기 전에 북한 김일성은 머리 뿔났다 네. 이런 사람 같죠. 천만에 만나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부유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직업은 교사. 네. 네 그리고 뭐 대학생이고 집도 좀 살아요. 네. 네. 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럼 경계가 사람들이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네. 이 사람이 보통 이단이라면 나의 돈을 떼먹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목적이 네.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돈이 없고 금전을 뭐 이렇게 좀 쪼달리고 있고 나한테 나중에 혹시 대출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경계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배경이 좀 부유한 층이 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마음의 그 경계를 좀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 많고 그 부분이 호남에 있는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취재 기자들은 웬만하면 이 사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비례로 봤을 때도 호남에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네. 당원 중에서도 근데 호남에 신천지가 많고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이라고 해서 신천지가 민주당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는 있어야죠. 네, 억측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김민석 총리 쪽이 어떤 뭐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기자들 사이에 취재된 내용, 김민석 쪽이 갖고 있는 뭐 자료 이런 게 뭔지 그건 못 들었고 저는 이제 취재했을 때 네. 이런 정도는 들었으니까 네. 김민석 후보 쪽도 네. 뭐가 있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 본인 해명이에요. 예. 그쪽 이제 얘기는 그쪽 캠프의 이제 해명인데 이거를 우려를 제기한 거다. 우려? 예. 그러니까 아닌데 물론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예, 있냐 있다. 적절한 그런 거 시기에 적절한 시기인데 바뀌겠다. 그러니까 MBC 라디오 워딩까지는 사실 예.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건 어제 그제 발생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이 내용을 말한 지가 좀 됐잖아요. 예, 그쵸. 지난주에 이제 간담회부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쭉 취재해 오다가 MBC 라디오 워딩은 조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못 물어봤어요. 어떤 증거는 못 물어봤는데 예, 예. 저는 쭉 취재해 올 때 요 근래 한 1, 2주 사이에 이 물어봤을 때는 신천지가 나는 누구 후보라도 찍지도 않았다. 누구를 뭐 후보니 뭐니 이게 찍지 않았고 민주당 전반에 신천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에게 꼼짝하지 마라. 아, 그 자리 이렇게 우려를 말하고 경고를 한 거다. 경고한 거다.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예. 들고 일어나니까 예. 나는 누구라고 찍질 않았는데 예. 왜 그거를 들고 일어나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뻔한 공방전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전당대회가 정말 난타전이 심각한데
지금 신천지 의혹 제기가 됐죠. 그리고 뭐 오늘 사실상 컷오프 발표를 하는 그렇죠. 날이잖아요. 오늘이죠. 뭐 오늘 어떻게 될 거냐.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빅3. 예, 말씀드린 건 이제 뭐 어차피 당 대표 후보야 3명이 컷오프니까. 네. 예, 그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음흠. 신천지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이제 첨언드리면 저 개인적 사견으로는 네. 저는 신천지 논쟁을 펼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그거는 김민석 후보 캠프에도 아니 설사 신천지 교도들이 여기 있다고 손 치더라도 네. 명확한 증거나 명확하게 이번에 전대에 개입했다 이게 있지 않는 한 네. 그게 없는 한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저는 네, MBC 네. 그 라디오 그 워딩을 네. 저도 나중에 봤는데 만약에 해명을 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민주당 자체 전대 전체를 위해서도 별로 안 좋고 의혹 제기로 하면 전대가 의혹 제기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따라서는 수사, 뭐 고소 고발, 그렇죠. 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로 밀려서 좀 급해진 거 아니냐. 조급하니까. 예, 조급해서 신천지 의혹까지 갔다. 이런 또 이 의견도 있던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1순위가 지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순이다. 정청래 33.7, 김민석 22.0, 송영길 11.7 이렇게 돼 있고요. 여권의 기반을 보니까 4050은 정청래 후보가 우세하고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정청래 39.4, 김민석 37.5, 그리고 송영길 1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더해서 살펴보면 정청래 35.0, 김민석 32.9, 송영길 13.3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김민석, 송영길을 합치면 정청래를 훨씬 넘어버리는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두 분의 단일화 이런 거 있겠습니까? 막판 저는- 단일화? 단일화는 저는 없을 거라 봐요. 오, 단일화는 없다. 예, 굳이. 왜냐하면 선호투표제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선호투표제가 이제 뭐 100% 단일화 아니겠지만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송영길 후보 자체가 이미 정청래 후보를 때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 때리고 있죠. 네, 물론 저격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네. 나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아무리 정청래 후보를 때려도 나는 2등으로 정청래 후보를 찍겠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높진 않죠. 네.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통상은 송영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제 선호투표로 하면 저는 자연스러운 단일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면 선호투표를 도입할 이유가 없죠. 네. 그냥 처음부터 결선투표했으면 되죠. 결론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8월 17일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고 한 25일?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인데 예.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숙 후보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예. 당내 의원들 전화를 좀 해보잖아요. 네. 의원들. 예. 그러면 아니 뭐 이 정도 이 마당에 이 정도 됐으니까 제가 뭐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 전대에서는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이 논란을 계속 문제 삼기도 한데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이 네. 당무 개입이나 이런 문제로 처벌받은 박근혜 사례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 후보를 비례대표 순번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 특활비로 이용해서 여조하고 하고. 예. 그런 게 그걸로 구속됐고 그걸로 처벌받는 거지 공직선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누구나 투표하는 그런 선거에 개입하면 당연히 그건 정치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죠. 근데 이번 이거는 당내 선거예요. 네. 당내 선거라도 뭐 대통령이 돈을 준다거나 박정희처럼 뒤에서 국정원을 압박하는 이거는 당연히 불법행위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이 이 후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낸 거는 1호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당원에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105조 나와 네, 있잖아요. 105조. 예,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전당대회에서 이깁니까? 그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무계의 말이 성립하지 않는데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시그널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 말이. 실제로도 저도 그 당 취재할 때 몰랐고요. 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막 뛰는데 자기는 이제 친명이라고 막 하는데 정청래 후보도 같이 친명이야. 근데 물론 지금도 모든 후보가 친명 얘기하지만 네. 사실 물밑에서는 알잖아요. 네. 이 사람 좀 더 예. 비중 있겠다. 우리는 예. 알잖아요. 예. 취재해 보면. 근데 그때는 진짜로 기자들도 헷갈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정청래 당시 후보가 법사위원장에 그렇죠. 엄청나게 그 개혁적인 그렇죠. 빛나는 그 업적이 있어서 정청래 후보에 대한 그 소구가 되게 많이 있었고 또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는 또 너무 대통령하고 친한 거 아니야? 약간 그쵸. 이런 견제 심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 2년 차고 국정 성과를 내야 되고 선거가 없는 해고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이제 내년 선거가 그쵸.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오늘은 뉴스사이킥에 출연을 합니다. 네. 2분 뉴스 봤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2분짜리가 아니라 거의 2시간짜리던데요. 2분이 아니라 2시간 뉴스더라. 분이 아니라 이 썸네일이 이거 짜는 사람들 이 유튜브 제목을 바꿔야 돼요. 무슨 2분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축약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시그널로 걸었던데 저는 제가 다른 유튜브도 이제 많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 선배님은 그 유시민 작가하고 좀 더 저보다 가까운 세대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인데 제가 유시민 작가 책을 다 버렸는데 그날 이제 안 갖고 온 책도 한 5권 더 있었어요. 제가 책가방이 부족해서 그 갖고 온 거지. 뭐 네. 청춘의 독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국가란 무엇인가, 후불제 민주주의, 거꾸로 있는 세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 개조론. 제가 읽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 네. 때 그 읽고 그 위에 인덱스 붙이고 했던. 인덱스 좋아하잖아 이거. 한동훈. 한동훈. 제가 한동훈 책도 진짜 진짜 책도 못 떠니 쓰레기 읽는다고. 네. 근데 유시민 작가 책은 정말 20대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우리 시대의 지성계의 아이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수많은 그런 인사이트와 고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지난주부로 폐기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실망했어요. 뭐에 실망했냐? 유시민 작가가 이분 뉴스에도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아예 이름을 이제 박았어요. 딱 찍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유 이재명이라고 말한 것도 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유 이재명 인사가 있다고 칩시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DJ 때부터 시작하면 호남 정당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남 후보를 영입하려고 했고 동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확장 정책. 그렇죠. 호남 인구 500만, 영남 인구 1,200만이에요. 그냥 1대1로 붙으면 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민주당의 그 집권 플랜 전략은 동진 정책을 통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중도 친화, 내지는 이제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안동뿐이잖아요. 다 영남 출신이에요. 맞아요. DJ를 빼면 다 영남이에요. 물론 그거는 인간의 댐댐이도 있지만 호남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예를 들면 호남인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그거를 당연히 바라봐요. 그 전략적 포석으로 보거든요.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 그래 봐요. 누군들 자기 동네에서 대통령 나오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럼요. 그 지역주의는 미국의 보스턴에도 있고 플로리다도 다 있어요. 그럼요. 우리 동네 인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 가까운 사람이 연고가 있는 사람이 좀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심리가 있죠. 그럼요. 야구팀, 축구팀 다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인들은 그럼 무슨 뭐 별종이라서 우리는 영남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전략적 포석이에요. 진보적 아젠다를 가진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영남 후보가 와주면 우리가 집권 플랜도 좋고 그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겠다. 이게 호남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민주당 집권을 시킨다. 이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말한 부분이 이 유 이재명 세력은 이걸 딱지를 붙여서 그렇지 동진 정책이 일환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유 이재명을 그렇게 이름을 뭐로 붙인다 간에 뭐 유 이재명이든 유뉴 이재명이든 뭐 새로운 이재명이든
뭐 확장 이재명이든 뭘로 보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유시민 작가한테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에 이제 어쨌든 오랜 진보 정당에 몸을 담았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민주당 내지는 진보 집권을 누가 할 때 진보 진영의 주자가 그게 어떤 이름 간에 확장 동진이든 간에 네. 그 주자 입장에서 그 대통령 후보 이름 따면 그 뭐 홍길동 합시다. 그럼 네. 유 홍길동 정책 안 쓸 거예요? 본인은 그 전략 포기할 겁니까? 지금까지 썼던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라서 했지만 그것도 선거 때는 썼던 거예요 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 지지층의 사람들을 갇히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은 집권으로 보면 필패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딱지를 낙인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이현주 의원의 이름을 넣어요. 넣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현주 의원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당적을 많이 바꿨잖아요. 많이 바꿨죠. 예,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당에 갔다가 안철수한테 갔다가 또 무슨 미래통합당 갔다가 전진당 갔다가 당적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도 그걸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리박스쿨 또 강연에 예, 대해서도 그런 비판이 부분들이 있기 역사 때문에 의식에 대한. 예, 네. 그거는 당적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이제 비판이니까 예. 저는 그건 잘못됐다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레코드가 쌓여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수많은 동진 정책의 일환 중에 수많은 영입 인사 중에 소위 말해서 딱 이현주 의원을 딱 거기다 꼽는 거예요. 좋은 사례도 많거든요. 네. 사실 데려온 사람 중에 동진에서 전체적으로 표를 주고 네. 그 사람들 같이 뭐 예를 들면 김성식 전 의원 한나라당 예. 예.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유이재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니잖아요. 네. 뭐 많죠. 송미령 장관도 네. 그렇고 그리고 보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뭐 많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층위가 다양한데 그 중에 왜 굳이 이현주 의원의 이름만 넣냐 이거예요. 가장 부정적 이미지에 이현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뉴 이재명의 어떤 그 뉴 이재명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제가 있다. 여기다가 김성식 의원의 이름을 넣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유 이재명 있는데 예. 유 이재명 중에 예. 그러니까 유 이재명을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대선 과정이라든가 집권 과정에서 이쪽으로 포섭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식 의원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네. 그때 공천 학살 당했으니까. 그렇죠. 비명 행사. 네. 네. 김성식, 박용진 그 이름 넣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유 이재명의 본진이 김성식, 박용진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끝단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왜 말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기사가 안 돼. 예, 이게 파급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김성식, 박용진 뭐 어때서? 그 사람들이 포섭된 게 잘못된 거야? 일 잘하고 있는데? 합리적 보수 아니야? 김성식 의원 전 의원 합리적 보수 아니야? 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는 진보당 출신에다가 그리고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지만 대통령이 비명행사로 그렇게 본인을 그 이후에도 비판하고 각 세웠는데 포용해서 지금 데려가면 모두의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너무 많은 함축적인 악의적인 그런 포석이 깔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장에 아니면 하다못해 네. 뭐 가나다로 김성식, 박용진, 이현주 셋이 다 넣어주든가. 근데 거기서 콕 꼽아가지고 이현주만 넣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평론이 아니다. 그 뭐 썩은 내, 어물전, 비린내. 뭐 비린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각이 발달한 본인처럼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좀 경고 사이렌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100% 부패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 근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 억울할 것 같다라는 게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저희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1200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대통령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쵸.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 사실 친문도 많이 있어요. 권혁기 많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도 하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네. 아니 네.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빼고 구성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 다 겹치는데 그럼요.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멸칭 뭐 문조텔레 있었을 때 저도 그 멸칭에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처음에 뭐 밈처럼 돌길래 근데 저는 그 멸칭을 찬성해서 쓴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근데 물론 정책적 과거의 부동산 정책 과오는 있죠. 네. 그 공간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전면 부정하고 전 정부랑 떼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 인권, 평화. 예. 예, 그 정신에 따라서 하는 거여서 그리고 사람 빤합니다. 예, 빤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부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다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 정부에 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 100% 잘합니까? 그리고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당연하죠. 예, 의제 설정을 해야 된다. 당장 지금 제일 의심을 품고 있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게 7말 8초 얘기했죠. 7말 8초 얘기했고 8월 5일 그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락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고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 못하고 네.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다 하고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한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분명하게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범죄자가 확실한 단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든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비판할 게 없겠죠. 근데 저는 예. 그 유 작가가 이제 그 논지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뭐냐면 보시면 이 얘기를 유 작가가 언제 처음 말하냐면 보안사건 관련해서 봉욱 전 민정수석하고 정성호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때려요. 그게 1월 20일쯤이에요. 네. 예. 조국혁신당 합당 발표하고 나서 그 즈음에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오거든요. 제가 그 시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말하는 게 이 흐름이 뭘까? 그래서 어떤 추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종이에 쫙 써보고 기록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뭐냐면 올해 1월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보안사건에 관한 이제 약간 워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검찰 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뭐 한 굉장히 길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그날 보안사건 문제는 물론 입법 예고도 했고 작년부터 쭉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인데 유시민 작가가 보안사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합당과 보안사건 문제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좋든 싫든 간에 그건 양 정당의 선택일 수 있는데 당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투표해서. 합당하고 보안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보안사건은 네. 당정청의 문제예요. 네. 민주당 여당 내부의 문제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전면 폐지를 주장하죠. 근데 각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간에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이 있고 개혁신당도 입장이 있고 진보당도 입장이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이 있다면 그 야당을 다 얘기하든가. 근데 왜 보안사건 얘기하다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얘기하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매번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다스베이더 나왔을 때도 자기가 이 이상현상을 처음으로 이 정권에 느꼈던 게 뭐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 합당이 무산됐다. 네. 두 번째는 평택을 선거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랑 보안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을 다루려면 보안사건만 쭉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합당을 여기다 얹는 거는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보안사건은 이 사람에게 명분이 아닐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네. 이걸 명분으로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잖아요. 당헌당규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1호가 검찰개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명분으로 걸고 사실 저 끝단의 목적은 합당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요. 연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다 후보자들이 네.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송영길 대표는 좀 그 세목 반대 그렇죠. 예, 인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 둘 다 지금 합당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김민수 후보는 3대 원칙을 얘기했죠. 네. 첫 번째 합당을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물어봐라. 네. 이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합의하면 당명은 바꾸지 않고 네. 이제 흡수합당의 표현 안 쓰는데 네.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네. 다만 민주당 당명을 바꾸고 1대1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 당명을 유지하면서 당대당 통합은 불가하고 그렇죠. 형식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 흡수합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3대 원칙이에요. 네.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는 조건부 합당인데 네. 반대로 말하면 첫 번째 민주당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변수는 뭐냐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합당에 찬성한 가정하고. 근데 조국혁신당도 합당할 뜻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신장식 후보를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자강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희도 인터뷰를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모호하다. 왜 그 보안수사권 폐지면 보안수사권 폐지만 그 이야기하지 얘기만 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제 섞어서 하느냐 착종시키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그리고 것 하나 같습니다. 더 김어준 씨도 계속 후보들 나오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 나오든 송영길 전 대표 나오든 전당대회에서 인터뷰하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 나오든 네. 평택을 하고 그 후보하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합당했으면 네. 그러니까 합당했더라면 평택을 이기지 않았을까요? 합당 마무리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합당 어떻게 할게요? 계속 합당 질문해요. 아니 정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정주 기자는 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각 정당의 네, 판단의 몫이다. 각 정당의 판단이죠. 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있어요. 각 정당의 판단인데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조국 대표 작년에 8월에 출소하고 나서 10월 13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합니다. 네. 그때 합당 물어봐요. 단칼에 끊어요. 음. 그 단칼에 끊는 근거가 뭐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영세 상인이고 스타트업이다. 근데 우리는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는 법, 네.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합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우리만의 색채인 이런 어떤 공약들이 있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합당하자고 하는 거는 정당 민주주의 위배된다. 그렇게 하면서 합당을 거절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배되죠. 그때는 맞고 왜 지금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감옥에서 출소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정주 기자도 취재한 내용 많이 알고 있을 네. 거고 뭐 저도 취재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거고 그런 제안이 온 거고 그 제안이 온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 제가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네. 이 합당 비사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풀 스토리를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께 한 30분 정도 쫙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와 억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인공이 1, 2, 3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가 어떻게 된 거고 제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드렸죠. 오해 없도록 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나온 것만 말씀드려요. 제 요지는 뭐냐면 네. 10월에는 합당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물어봐요. 합당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핵심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양당이 서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고 우리 작가님 53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세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네. 제가 1분 마무리하면 몇 초 마무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합당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스탠스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그때는 안 한다고 단칼에 끊었다가 지금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변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 조국혁신당도 제가 취재해 보면 합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강론이라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제가 요거 왜 말씀드리면 평택을 선거할 때 뭐가 있었냐면 네. 요거 10초 말씀드리면 네. 광주에서 그 호남에서 배수진 후보 재보궐선 광산에 후보 냈었잖아요. 배수진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선거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평택을도 재선거였고 광주도 이제 보궐선거였잖아요. 동시에 후보가 나오는데 조국 대표는 평택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당선되면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겠다고 해요. 통합은 합당이죠. 연대는 당의 연대를 말한 거고 민주당과의 두 개를 다 포석을 깝니다. 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다.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건 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배수진 후보는 뭐냐면 호남의 매기가 되겠대요. 매기는 뭐죠? 견제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당선돼서 쳐봐요. 배수진 후보는 만약에 합당하면 탈당해야겠네요. 그러면 매기 역할 한다며요. 그럼 배수진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은 야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하니까 호남에서 당신이 매기 역할로 견제해달라고 표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추진하면 배수진 후보는 탈당해야죠.
그 메시지가 엇갈린 거예요. 당내에서 메시지가 당연하죠. 왔다 갔다 한다. 네,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그래서 평택을 선거 때 그 선거 당시만 봐도 내가 보니까 조국혁신당 저격수가 저기 이정주 기자네. 아니 저는 이 모순점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메시지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네. 대표는 통합과 연대를 열어놨고 네. 후보는 매기 역할하면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도 안 해도 뭐 당대 저기 당 후보라고 뽑아놔서 당선되니까 탈당해가지고 의장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정치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논의할 게 너무나 네. 많고 이거를 이게 단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조국혁신당 있다. 내부의 의견 먼저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네. 다른 당에다가 뭐 민주당이 먼저 우리한테 제안했는데 뭐 혼란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의 메시지 먼저 통일을 시키고 와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무슨 뭐 네. 조국혁신당 네. 대변인 최근에 하도 욕을 많이 먹고 네. 이제 자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왜냐하면은 그게 일방의 주장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지금 양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합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각자 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조율된 형태로 나와서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 뭐 흡수합당을 하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정치 협상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합당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뭐 단독 후보인 것 같아요.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강이 먼저다라는 입장인 것 그래서 지금은 뭐 각자가 이제 자기들끼리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나중에 종합이 되면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에서 과거의 선거 때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 듭니다. 유시민 작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58분이야. 우리 네. 오세훈 얘기해야 돼. 유시민 작가가 외부 확장을 하면서 왜 조국당하고 합당은 못하냐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못한 거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진보도 못 품냐 이 얘기를 한 건데 못 푸는 게 아니라 노선이 조국혁신당 자체가 매기하겠다고 했다가 통합하겠다 했다가 갈팡질팡하면 그 탓을 조국혁신당에 먼저 물어봐야지. 네. 왜 품지 못했냐고 민주당 탓을 하면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멘트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는 이거는 것이 분명히 모순이 있는 우리 주장입니다. 정치평론하는 네. 우리 이정주 기자의 저는 판단이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58분 지나고 있어서요.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재판에서 여론조사 대납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633 원칙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내년 1월에 결판이 나게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력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벌금 1,000만 원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상실형이죠. 예. 여기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아마 지금 내부에서는 조금 많은 이제 혼란이 있을 건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 요 딱 나오자마자 전화 돌려보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뛰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나는 기다렸다. 아.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은 직접은 당연히 네. 본인들 아니라고 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포착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안철수 의원이 뛰고 있다는 거는 날아갈 게 기정사실화 되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정주 기자님하고의 시간이 9시가 넘어버려가지고 여기 녹화 시간 때문에 저희가 땡겨서 8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윤리 얘기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네. 우리는 아침 방송을 지금 김용호 그렇죠. 부원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